네, 매주 월요일에는 신장남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장윤미 변호사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는 잠시 기다렸다가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한동안 못 모셨습니다. 잘 지내고 너무 있습니다. 저희가 명태균 씨를 단독 인터뷰하고 오느라고 네. 저희가 지난주에는 못 모시고 명태균 씨 인터뷰를 계속 저희가 월화수 사흘 연속 전 너무 풀었습니다. 화제가 돼서 오히려 제 지인분들이 장윤선 봤냐, 장윤선 취재 편의점 봤냐 이래서 아, 정말요? 더, 진짜로요. 장 진짜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조금 앞으로 의자를 당겨주시면 마이크가 훨씬 더 수음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면 너무나 파장이 큰 일들이 잠들기가 무섭게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저녁 늦게 9시 46분경에 민주당이 추가 녹음 파일을 또 공개를 한 상황인데요. 그 내용에 보면 어쨌든 이 김건희 여사가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가 3대나 되고 비밀리에 통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은 또 거짓 해명한 게 또 드러났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왜냐하면 보십니까? 처음에 주장은 경선 이후엔 연락하지 않았다. 2번 본 게 다다. 거짓말이었어요. 네. 그냥 하루 만에 탄로난 거짓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대통령 후보 그 본선 이후에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는 아주 매정하게 잘라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정계석 비서실장이 그랬죠. 거짓말이었어요. 명태균 씨에 따르면 그 이후에도 통화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잘못은 할 수 있다고 100번 양보해서 쳐도 국민들께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정부가 신뢰를 못 얻는 가장 큰 이유는 거짓말을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 장 변호사님도 기자 오래 하셨으니까 워터게이트 사건 사실은 맞습니다. 거짓말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금 거짓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경선 때 이후로 안 봤. 근데 이게 추가 녹취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 나이브한 거예요. 그러면 너무. 진짜 이거는 국정 운영을 할 능력이 없다고 저는 봐요. 이 정도도 검증을 못하고 해명이 이런 식이면 이거는 정말 이 정부의 신뢰를 걸기 어렵다. 지금까지 보여준 것은 뭔가를 타결하고 해결하고 국민 마음을 얻어갈 의지와 능력이 없다. 그냥 그렇게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 도착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보수의 종말 저자 신인규입니다. 신규 저자니까요. 신인규에서 인자만 빼시면 빼고 신규 저자, 많이 신인 했네요. 저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신 변호사님은 주무실 때도 머릿속에 드립 연구소를 장착하시고 그렇지 내일은 않고요. 가서 무슨 얘기를 할까? 저희는 드림 연구소가 있습니다. 아, 진짜? 저희도 계속 연구합니다. 저희 팀원들이 연구합니다. 그렇군요. 실제한다. 드립 연구소는 서로 공유합니다. 박영식 앵커님 뭐 이런 분들. 알겠습니다. 지금 오전 10시 5분 지나고 있는데요. 국회에서는 아마 본회의가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국회 본회의장 연결이 되는 대로 저희가 PIP 화면으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연일 새로운 녹음 파일이 공개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거짓말 이런 것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더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요. 명태균 씨는 또 이 화살을 민주당에게 돌리고 있어요. 추가 육성 녹취는 없다. 대통령 영부인 추가 육성 녹취는 없다라고 이제 단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을 상대로 민주당 사기치지 마라. 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명태균 씨가 이런 대응. 두 변호사분들이니까 사실은 명태균 씨가 그동안 이제 나의 변호인은 휴대폰이다. 그리고 휴대폰의 증거에 해당하는 이 휴대폰은 아버지 묘소에 묻어놨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아버지 묘소는 없고 화장했다라는 이제 주장. 그랬다가 지인을 통해서 폐기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증거인멸 아닙니까? 근데 명태균 씨의 말을 우리가 어디까지 믿어야 되느냐라고 본다면 명태균 씨는 본인에게 유리할 때는 진실을 말하지만 본인에게 불리할 때는 또 거짓말을 말해서 또 유리함을 만들어 가려는 이제 그런 분이거든요. 결국 명태균 씨는 제가 볼 때는 이거 형사소송법이나 형사법의 교과서를 지금 새로 쓰고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대응하면 안 된다라고 변호사들이 보통 옆에서 조력을 하는데 거꾸로 다 했거든요. 그래서
뭐 증거 인멸을 하겠다라고 공언을 하지를 않나. 뭐 대통령 현직 대통령을 뭐 협박하거나 검찰에 대해서도 협박하지를 않나. 뭐 최근에는 뭐 특검으로 자기는 받아야 된다는 식의 입장도 내는데 이제는 수사기관까지 본인이 선택하겠다라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입장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명태균 사태를 보면서 심각한 국정농단 그리고 국정농단을 넘어서서 김건희에 의한 국정농락에 전 명태균 씨가 함께한 공범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존 검찰을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빠르게 전 특검이 도입이 돼서 명태균 씨를 중심으로 저는 관련자들에 대한 신속 정확한 수사가 반드시 선행돼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명태균 씨가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저한테 오선 김영선 의원보다 내가 검찰에 먼저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 김영선 의원이 검찰 출석을 해서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오늘 추가 조사가 네. 또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김영선 의원은 일종의 꼬리 자르기 그리고 이제 오히려 강혜경 씨에게 문제의 화살을 네. 돌리는 그런 내용을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김영선 의원의 이런 태도는 어떻게 보세요? 정말 저는 궤변이 짝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이 사건은 뭐 강혜경 씨가 문제가 있다면 그건 따로 들여다볼 여지인 거고요. 지금 본인이 왜 세배를 나눴었는지 선거 비용 보전을 받은 직후에 왜 그 당시에 지방선거 나왔던 예비 후보자들한테 그렇게 억대의 손을 송금했는지 이 부분이에요. 거기에 명태균 씨가 당연히 등장을 하죠. 나눠 쓴 사람이 명태균 씨니까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거 아무 문제 아니야. 대통령이랑 통화 누구든지 할 수 있지. 그게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니요,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이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네. 궤변이 따로 없다. 누가 대통령이랑 그런 식으로 통화를 합니까? 그리고 명태균 씨도 저는 자기가 살 길을 이제는 모색하는 걸로 보여요. 여러 기자들 본인이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전 대단히 의미심장한 단어가 휴대전화가 내 변호인이다. 이렇게 네. 이야기하잖아요. 변호인이 한 번 또 교체되고 새로 선임까지 했다는데 그 변호인에 대한 신뢰는 크지 않을 겁니다. 사실관계가 너무 많고 이걸 다 좀 정리하기가 변호사로서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워낙 많으니까. 그러면 자기가 자기 방어를 해야 된다는 그 본능이 발동할 건데 지금도 이게 없다? 저는 자기 살기 위해서 이거를 완전히 없앨 동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네. 휴대전화를 어딘가에 보관하고 있을 것이다. 네, 백업이라도 폐기 안 시켜놨을 거예요. 백업. 그게 아주 자연스러워요. 왜? 아, 나 검찰 수사 감당할 수 있겠어? 당신들? 여기서 당신들은 심지어 대통령 부부였어요. 맞아요. 윤석열, 김건희 나 수사하면 감당할 수 있겠어? 하루면 하야하고 탄핵당할 텐데 그걸 그냥 놓아버린다? 그냥 버려버린다? 그리고 자기가 정말 법적으로 산화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선택이에요. 이 사람을 봤을 때. 네. 네, 저는 당연히 어딘가에. 그리고 그게 폭발점이 될 겁니다. 민주당이 사기친다? 지금 그렇게 방어막 하는 건 잽조차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많은 피의자들도 만나시고 사건 관계인들 만나실 텐데 명태균 씨가 이 증거를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근데 그게 그 범죄 혐의자라고 정확하게 할게요. 그러니까 네. 범죄 혐의자들이 예. 뭐 자기 증거는 자기가 인멸해도 처벌은 안 받아요. 근데 그걸 인멸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명태균 씨 말을 빌려도 본인이 본인 방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버리기가 어렵고 또 하나는 어디 뭐 산소에 묻든 어디다 버리든 하면 그거 누가 주스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것들이 본인 장롱속 밑에다가 보통 다들 넣어놓고 장롱. 자기만 아는 곳에다가 해놓지 예. 이걸 외부 어디다가 버리거나 뭐 어디다 숨겨놓는다? 그거 예.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 저는 못할 거라고 보는 거고요. 예. 저는 어제 그 김영선 의원의 말 되게 많이 했는데 네. 일단 첫 번째로 묻는 말에 대한 해명을 전혀 안 했어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하면서 강혜경 씨 비난한 게 전부라서 별로 건질 얘기가 없다. 근데 네. 어제 보니까 무슨 AI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분이 진짜 예. 수돗물을 먹었고 예. 그 이후에 예. 많이 상태가 지금 안 좋구나라는 예. 생각이 느꼈고요. 예. 또 하나는 뭐 관료주의를 타파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비선이 등장해서 국정에 영향 미치는 권력의 사유화가 소위 말하는 관료주의를 타파하는 하나의 수단입니까? 아니 그럼 박근혜 최순실도 관료주의를 타파한 거네요. 최순실이 관료주의를 깨고 옆에 들어와서 대통령 직은해서 그 문고리들하고 같이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최순실 왜 처벌하죠?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오선 의원을 지낸 그것도 법조인이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자기 변명을 넘어서서 정말 대한민국의 수준 자체를 너무 떨어뜨린 일이다. 저는 정말 듣는 내내
제 얼굴이 화끈거리는 걸 느꼈고 너무 참 참담했습니다. 저런 사람에게 지난 5년, 그러니까 5선이면 20년 아닙니까? 맞습니다. 20년의 국정을 한 축을 맡긴 겁니까? 저는 앞으로 다선 의원들이요 나와가지고 저의 경륜을 봐주세요. 국민들이 그거 무시할 것 같아요. 5선 의원 한 사람이 수돗물 퍼먹더니 나와가지고 수사받고 있는데 그것도 변호사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관료주의 타파라는 얘기를 합니까? 정말 한심하고 수준 떨어진다라는 것을 어제 그 변명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 그 주말에 이제 장외 집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민주당이 이제 그 주도를 하긴 했는데 제가 인터뷰하면서 어느 정당 그러니까 뭐 민주당 집회니까 민주당 당원이세요라고 물어보면 뭐 예 당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당원 아니에요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너무 화가 나서 나오셨다 빨래하다 나왔다 막 이런 분들도 계셨고 저 조국혁신당 당원인데요. 이제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정당, 사회단체, 시민단체 상관없이 이 정부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거리로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거리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들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그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 현장에서 뭐 경륜과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다방면을 다 살펴보면서 했던 그 보수 정치에 대해서 야,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정치를 했던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네. 그 배신감 같은 그렇습니다. 거. 네. 환멸이 느껴지는 그렇습니다. 정치를 했다라는 생각이 예. 드는 거예요. 제가 광화문이랑 이제 서울역에서 집회를 했잖아요. 네. 그 옆을 이제 지나가게 됐어요. 예. 저는 참여를 못했는데 그때 나이 드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셔서 저는 그게 좀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주축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왜냐하면 오늘도 조선일보인가요? 내 편이 못하면 더 짜증나고 더 열받는다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예. 이게 실제로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보수 지지층이 TK에서 한 주 만에 8%포인트가 빠지고 이런 추세가 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이 정부는 앞으로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이 정도 지지율이 지금 유럽 찾고 기시다 찾고 이러는데요. 그럴 네. 게 아니라 우리 정치사에서 봤으면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한 임기 중반 그때 예 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를 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지지율로 탄핵을 당했습니다. 5%대까지 마지막엔 떨어지기도 했습니다만 이거는 법률적으로는 저는 이 화를 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댓글들을 방송할 때 보면 어떤 부분에 굉장히 사람들이 경로한다고 생각을 했냐면 이거 대통령 육성 나왔을 때 괜찮아 이거 법률적으로 문제 안 돼. 당선인은 공무원이 아니거든. 공무원이 신분범인 공직선거법으로는 처벌조차 못해. 권성동 의원 등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그걸로 인사 내고 뭐 하고 뭐 사람들 만나고 청와대 옮기고 이게 그럼 다 일반인으로 했다는 소리야? 이게 말이 돼? 이런 근데 자세에서 못 벗어나고 있구나. 네. 대통령이 거기에 갇혀 있고 용기가 없는 거예요. 정치적 용기가. 뭔가를 타개하고 국민들께 소상하게 밝히고 이 상황을 정확하게 점검할 용기가 없어요. 이 분한텐, 이 대통령한텐. 그러면 어떤 정치적 상상력을 우리가 발휘해야 될 것인가가 지금 놓인 현실적인 전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 대통령 그 당선인 신분에 5월 9일 날 명태균 씨하고 통화하는 날 그 일본 네. 전 총리하고 그 인수위 통이동 사무실에서 면담했고요. 차관 인사 발표했고요. 20명이나 했더라고요. 예, 참모들 다 발표했고요. 말씀 주신 대로 당선인 신분으로 뭐 했습니까? 대통령실을 이전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인수위법에 따라서 예산 지원 받았죠. 사무실 지원 받았죠.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상 공직자의 지위를 갖는 건데 그 자체가 없다라고 말을 하니 일반인이 다 한 거야. 아니 심지어는 인수위원은 네. 법적으로 공무원 의제 조항이 있어요. 공무원으로 본다. 인수위원은 공무원으로 보는데 인수위원장을 넘어서 대통령 대통령은- 당선인을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그걸 변명이라고 한다. 전 납득이 안 됩니다. 아우, 그러니까 정말 이게 납득이 그 안 돼. 탄핵과 형사처벌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네. 그 형사처벌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인수위원장을 임명하는 대통령 당선인이 본인은 공무원 의제가 안 된다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 되는 거고 이 헌법재판에서 말하는 탄핵 거기 이제 재직중 요건이 나오는데 그 재직중에서 지금 하루 차이 난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징계 절차이기 때문에 범위를 더 넓게 봅니다. 그러니까 형사처벌보다 이거는 뭐 유추해석 이런 것도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에서는 재직중으로 보느냐? 당연히 보죠. 왜냐하면 인수위법에도 대통령직이라는 개념이 거기 나와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인 개념과 대통령직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재직이니까 직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경호도 붙여주고 국무총리 임명하고 국무위원 검증하고 예산도 지원받는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재직 중에 안 했으니까 탄핵을 면할 수 있다? 한번 그렇게 우겨보세요. 헌법재판소가 뭐 어떻게 결정 나는지 아마 제 말대로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형사처벌 조항, 의제 조항까지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건 윤석열 대통령 쪽의 논리가 빈약하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저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권한만 누리고 책임은 네, 지지 않겠다라는 전형적인 태도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직에 사실상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예산도 끌어다 쓰고 사람도 다 끌어다 쓰고 내가 필요한 거는 다 그리고 내 맘대로 뭐 대통령실도 이전하고 이런 결정들을 막 하면서 그러나 법률적으로 책임져야 될 것은 그때 나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나 일반인이니까 처벌은 안 받겠어. 이런 태도를 하니까 국민들께서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가 있어 이렇게 아니 되는 거 국무총리 임명하는 일반인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 경호받는 일반인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저 경호 안 해주던데요? 아니에요. 저도 경호 안 받습니다. 저도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 아니 일반인들은 경호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직 인수위법에 보면 15조의 그 인수위원들, 위원장 포함한 위원들의 형사처벌 조항이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대통령직이라는 개념이 거기 나와요. 그거 한번 읽어보시라고 좀 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런 선례가 없었죠. 누가 대통령 당선인이 공천에 개입한다라는 걸 우리 입법자들은 상상도 못했는데요. 예를 들면 방통위의 2인 체제 위법성도 조항이 없어요. 거기 보면은 조항을 체계적으로 해석을 해서 법원이 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직무집행 이번에 집행정지 내린 거거든요. 법에 공백이 있을 때는 법관들이 해석을 하는 게 법의 적용입니다. 근데 법의 적용을 저도 법조인으로서 해보면요. 일단 일반인의 상식으로도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법으로 체계적으로 해석해도 윤석열 대통령 쪽 논리가 네. 너무 빈곤해요. 그냥 우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우겨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이고요. 네. 저는 지금 이 정부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MB 정권 때도 1년 차에 17%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소고기 그 광우병 맞아요. 그 파동 시위 때문에 그러니까 정책 사안 때문에 사실 정권이 코너까지 몰린 거예요. 근데 그때는요. 정책 사안이니까 그것만 해결되면은 지지율이 30-40%까지 원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정 운영에 동력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윤석열 정부는요. 다르죠. 이게 어떤 정책에 대해서 반대한 거 물론 뭐 의료 정책에도 우리가 반대한 게 있겠습니다만은 본질은 김건희 수사 방해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사 방해와 진실 은폐 내지는 성역화 네. 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기 때문에 이거는 부정 비리 사안이에요. 근데 지금 지지율이 10%대까지 나왔고 문화일보는 17% 네. 나왔거든요. 이건 동력과 주도권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MB 때 생각하면서 야 올라갈 수 있겠다. 절대 못 올라가고요. 이제는 언제 더 떨어지느냐. 근데 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리얼미터 기준으로 10월 첫째 주 네. 지금 한 달 됐거든요. 한 달 만에 6% 빠졌던데요. 한 달 만에 6%. 한 달 만에 6%? 예, 예. 그러면은 갤럽 기준으로도 한 6-7% 빠진다고 치면요. 네. 아마 11월, 12월 연말 지나면 이거 한 자릿수 오지 않겠습니까? 그 한 자릿수 대통령이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해요?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2016년하고 비교를 거의 이제 기시감이 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2016년 11월 첫째 주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 지지율이 5%로 하락을 합니다. 그 전주 조사 10월 마지막 조사에서 17%. 그러니까 지난주 갤럽 조사 2024년 10월 4주차 네. 조사가 갤럽 조사가 19% 찍은 거잖아요. 2016년에 10월 4주차 때는 17% 찍고요. 이번 주가 11월 첫 주차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 11월 첫 주차의 여론조사가 5%를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혹시 자료화면 준비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래프가 부정평가는 이렇게 올라가고 긍정평가는 이렇게 내려가면서 완전하게 분화되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팔 모양이잖아요. 이게 쪽팔처럼. 아, 그러네. 그래프가 이렇게 긍정과 되네. 부정이 만날 수 없게 이게 벌어지는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팔하고 비슷해요. 예, 저기 그래프가. 보시면 윤 대통령 팔처럼 이렇게 쫙 벌어집니다. 쫙 벌어져. 도저히 못 네, 만납니다. 도저히 저 못 만나게 쫙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실제로 10월 21일 날 우병우 민정수석이 국정감사 끝난 다음에 검찰 수사에 불출석하고요. 그리고 10월 24일 2016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 와요. 박 대통령은 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불참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덕수 총리가 대독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국회에 왔어요. 와서 임기 내에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 첫 주차에 5%로 확 떨어지는 거예요. 12%가 한 주차에 빠지는 겁니다. 네. 이번 주 여론조사가 어떻게 될지 이제 그걸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왜냐하면 이번에 갤럽 여론조사는 네. 그 육성이 공개된 건 하루치만 반영이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언론의 진단도 이게 전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지지율이 더 떨어질지에 초점이 포커스가 맞춰졌더라고요. 네. 거기에다가 저희는 목격했죠. 이 사태를 대통령 참모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아,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큰 소리를 쳤어요. 그렇습니다. 정기석 비서실장이. 예. 불을 끼얹을 겁니다. 네. 국민들과 민심과 이거는 싸우려 들자는 거예요. 이거 대관절 어떻게 된 건지.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서 지지율이 급락한다는 건 계속 몇 주째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부정평가의 요인이라고 진보 보수할 것 없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연령층과 상관없이 답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보호하고 아프니까 어차피 못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국민들한테 무슨 선택지가 있습니까? 야당한테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하라고 사실상 등 떠미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아마 최순실 씨의 그 연설문을 첨삭했다는 게 5%로 가는 가장 분기점이었다고 제가 기사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지금 그걸 훨씬 넘었어요. 내가 김영선을 주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듣네 당에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민주주의라고 포장을 합니까? 이 인사들이요. 이 보수 인사들이. 이건 국민들한테 정말 철퇴를 맞아도 부족한 지경까지 자기들이 자초했다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당이 말이 많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 자리에 김건희 여사가 옆에서 함께해서 듣고 있었다는 거죠. 함께 들었다는 것이고 그 통화가 끝난 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한테 다시 전화를 해서 관련된 내용을 확인을 시켜줬다는 그 추후에 네. 이어진 녹음 파일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그 윤 대통령이 마지못해 자기한테 전화를 한 것이고 그리고 그 권력의 중심에는 김건희 여사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지금 이어지는 그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한덕수 총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속보가 나와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 동안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 그 위기에 맞서서 2년 반을 달려왔고 시장경제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켰다. 그리고 중동 빅3 투자를 유치했고 체코 원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네. 예, 자랑스러운 성과가 있다.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 회복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다. 그리고 노동약자 보호법, 공정채용법 차질 없이 추진하고 내년도 총 지출 규모는 677조 원, 24조 원 정도의 지출을 구조조정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의료개혁을 포함한 4대 개혁은 절체절명의 과제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완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러 군사 공조에 대해서 우리 안보가 큰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너무 별 의미가 없죠 지금.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곧 권한대행에 들어갈 거를 감지하고 한덕수 총리를 지금 대독시키는 연습을 저는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권한대행 시스템을 미리 간다. 연습. 전 연습하는 리허설. 것 같아요. 그러지 리허설? 않고서는 리허설 리허설 대동이야? 외에는 리허설 외에는 박근혜 대통령도 왔다니까요. 네. 근데 안 오는 걸 맞아요. 보면 전 솔직히 박근혜 대통령 국민들이 이제 재평가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기자들 사이 이미 하고 있어요. 이미 박근혜가 성군이었다. 아니 기자들 그래도 박근혜 그렇게 대통령은 야당 추천 특검 받아서 본인이 수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훨씬 예. 심각하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예. 그런 차이가 있고 저는요. 민주당이 지금 해야 될 일은 장외 집회를 주최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보지만은 네. 더 본질적인 건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탄핵 사유를 지금 조국 혁신당이 정리한다고 하는데 이거 정리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네. 그냥 제가 여기서 딱 말씀드리면 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 정당 민주주의 파괴하고 선거에 개입했잖아요. 민주주의 파괴. 그리고 지금 비선들 들여가지고 사실상 본인은 바지 대통령 그리고 비선들을 제왕적으로 논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통치체제 아닙니까? 김건희 총통체제거든요. 김건희 총통이다. 그럼 이거는 공화국의 원리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럼 네. 민주공화국을 지금 파괴했고 1조 2항이 국민주권주의 돼 있거든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로부터 나온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거가 이제 국민주권주의로 우리가 헌법 교과서 제일 처음에 배워요. 국민주권주의를. 국민주권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했죠. 국민을 배신한 대통령. 그게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문 쓸 때 맨 말미에 결론으로 쓴 게
국민이 위임한 신성한 권한을 대통령이 사인과 꼼짝꼼짝해서 국민을 배신했으니까 그 배신한 대통령 끌어내리는 게 헌법을 수호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8대 0으로 파면을 시켜요. 네. 그거랑 이거 뭐가 다릅니까? 더 심각하거든요. 네. 그럼 저는 지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정말 준비를 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실질화해서 국민의 여론을 이제 담아 안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시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시기 속에서 지금 이제 탄핵에 대한 준비를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 박근혜 최순실 탄핵 사례 외에는 우리가 대통령 파면된 경우를 못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같은 절차를 그대로 밟아야 된다라는 약간의 강박을 갖고 있는데 전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때는 박근혜니까 박근혜 맞춤형 탄핵이 나온 거고 네. 지금은 윤석열 맞춤형 탄핵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국민들이 할 겁니다. 그럼 저는요. 옛날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는 그 촛불 시위를 한 20번 넘게 했나요? 꽤 많이 했죠. 20번 더 넘게 한 했죠. 30차례 가까이 예, 했을 예. 겁니다. 매주마다. 저도 그때 촛불 시위 한두 번 나가봤지만 매번 다 못 나갔거든요. 근데 그때 보시면 처음에 뭐 5만 명, 그 다음에 10만, 뭐 100만 뭐 이러면서 거의 마지막엔 전 국민이 다 쏟아져 나올 정도로 많은 사회적 비용을 좀 투입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전 그렇게 안 갈 것 같아요. 지금은 정보 유통이 너무 빨라가지고요. 유튜브로 상시 촛불 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떻게 될 것 같냐면은 왜 탄핵을 준비하러 그러냐면 20번 나왔을 때 횃불 들고 그때 국회로 쳐들어가서 탄핵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는 그냥 어느 한 시점에 한날 한시의 도적같이 국민들이 진짜 1000만 분이 나오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부모비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은 상시 예열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그냥 국민들이 야 12월 연말에 한번 토요일 날 다 나오자 예. 했을 때 그냥 우르르 나와버릴 것 같아요. 제가 볼 예. 때는. 그래서 좀 민주당이 과거 박근혜 탄핵을 저는 공부하는 건 좋다. 참고할 건 참고하지만 지금은 윤석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맞춤형 탄핵을 다시 한번 이거는 지금의 여론을 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저 지난 주말 그 장애 집회에 30만이 나왔다는 것은 그 촛불 혁명 때하고 비교해 보면 좀 그 초동 단계를 일단 넘어섰다라고 봐야 될 것 네. 같고요. 중간 단계 정도 그렇습니다. 되는 거죠. 그렇고 지금 1,710만의 그 촛불 혁명 때 나왔던 추산 인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국민들이 이제 나올 자세가 되어 있다. 오늘부터 원내를 중심으로 해서 국회 안에서 민주당이 농성을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거대한 이제 촛불이 국회로부터 또 이제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좀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네타냐후식 방법을 선택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고민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거리에 이스라엘 막 그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예, 광장을 차지해도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대통령직을 그 유지하고 있는 게 네타냐후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 방식의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고민인데요. 그 점은 어떻게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실제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 네네. 그 사람들이 정치 뭐 고관여층 아닙니다. 제 주변에 그냥 뭐 변호사 하시는 분들 그냥 본인 그 하시는 분들인데 어머 이러다가 진짜 전쟁 나면 어떡해? 근데 그런 의도랄까요? 그렇게 이게 그냥 아주 낭설을 믿는다라는 느낌이 아닌 게 어머 살상무기를 보내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왜냐면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어떤 전쟁은 일단은 우리랑 지정학적으로 좀 떨어져 있고 북한이 네. 가는 게 직접적인 위해는 아니에요. 물론 규탄은 해야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거기에 저벅저벅 걸어가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빌미를 주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지금 저도 김종대 의원님 하시는 말씀 듣고 알게 됐는데 지금까지 우크라이나는 그리고 서방에서 이 지지했던 것은 방어해라. 이거는 명분이 없는 전쟁이니까 너네가 거기까지 우리 지원해 줄게. 지금 본토를 막 공격하는 걸 승인을 내달라고 있고 그래요. 거기 나 북한군이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 승인만 해줘. 아주 조급증을 내고 있죠. 왜? 트럼프가 되면 또 이걸 장기화 못 끌고 가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가 이 와중에 살상무기 운운한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오물풍선에 대북전달 10만 전 날리겠다고 막 공언을 하고 있고 곡소리 내고 동물소리 내면서 사람들을 일상이 무너져 가는데 거기에 뭐라도 작은 도발이도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거기에 관여하는 만큼 오히려 러시아가 정말 인접 지역까지 오는 거에 대한 명분을 내주는 데 대한 우려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런 최소한의 사고 그럼 러시아랑 그건 되나요? 어떤 대화는 되나요? 저는 조선일보 사설이었나요? 중국과 대화하라는 내용. 저는 문재인 정부 때 지렛대로. 뭐라 그랬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뭐라 그랬습니까?
그럼 뭐 친중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비판을 넘어서 비난을 거의 조롱과 희롱과 거의 저주를 사실 퍼붓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중국과 대화라 근데 이 정부 못 하고 있죠. 뭐 무슨 어떤 네트워킹이 있습니까? 러시아 마찬가지고 국민들을 그냥 위험에 노출시킬 줄만 알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은 전혀 없는 이런 무책임한 모습 이거를 그냥 놔두는 게 저는 야당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서 저도 비슷한 논리로 위험성은 늘 있거든요. 저는 계엄에 대해서도 시민사회나 여론이 감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의지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감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목소리를 더 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다만 저는 그런 불상사가 오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는 더더욱 윤석열 탄핵을 빨리 해놔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야지 직무가 정지가 되니까 무슨 짓을 벌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래서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선정지. 선정지. 물론 뭐 지금도 일을 안 하고 있어서 준정지 상태인데 그래도 선정지가 저는 반드시 일단 그 필요하다. 법률적으로. 그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시니까 네네.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그러면 탄핵 트랙에 들어가게 됩니까? 아니 탄핵에 대해서는 당연하지만 일단 거리를 두고 네. 그리고 이제 임기 단축 개헌 역시 일부의 이제 의견이라는 스탠스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넘어야 될 산이 이제 탄핵으로 가면 최종 예. 마침표를 헌재가 찍는데 이 헌재가 지금 과연 이 문제의식에 대해서 공감하는 면면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도 사실은 좀 잘 스크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일각에서 아직 민주당의 다수 의견이나 당론은 아닙니다만 임기 단축 개헌은 3분의 2 이상의 이제 의원들로 발의를 한 다음에 그걸 국민 투표에 붙여서 하는 네. 구조라서 예. 시기상으로나 네. 어쨌든 그런 변수를 헌재에 그냥 완전히 기탁을 한다는 거나 그런 위험 요소는 좀 통제가 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근데 지금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야. 이제 그만 스스로 물러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탄핵인데 말씀 주신 대로 일단은 11월 14일 날 김건희 특검법과 동시에 제가 취재한 바로는 원내에서 탄핵을 발의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아마도 김건희 특검법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동시에 출격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오늘 아마 의총을 해서 관련된 내용을 뭐 정리를 했을 수도 있는데 아마도 이제 농성을 시발로 해가지고 뭐 이러저러한 분위기를 만들어가야겠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국민의힘이 상당히 이제 반박하면서 반발을 할 텐데 그 대구에서 18%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큰 거고 본인들도 이제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국민의힘 내부가 흔들릴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주변에 또 좀 있으시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흔들릴 수밖에 없죠. 네. 이분들이 이제 선택해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장렬히 순장할 거냐, 아니면 이제 앞으로 본인들은 그래도 뉘우치고 다시 한번 국민들 편에 서서 한번 본인의 정치적인 진로를 모색해 보겠느냐. 네. 이제 선택지에 저는 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저는 그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임기 단축 개헌을 하려면요, 우리가 임기 단축 개헌을 해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그거 하려면은요, 현직 대통령은 5년의 기득권을 갖고 들어갔기 때문에 본인이 당선될 때는 5년으로 알고 들어갔잖아요. 네. 이거 나중에 법률적 분쟁의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임기 단축 개헌을 못 한다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하려면 대전제가 뭐냐면 당사자인 대통령의 양해가 수반된 개헌이어야지만 가능하지. 네. 그게 안 되면요, 임기 단축 개헌 다 해가지고 국민투표까지 마쳤다고 칠게요. 그럼 그 대통령이 그걸 불복하면 그 대통령 어떻게 끄집어낼 겁니까? 그러면서 또 헌재로 가가지고 또 시비가 붙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차제에 이건 탄핵으로 반드시 가야 된다. 탄핵으로 가야 탄핵으로 가야 되는데 네. 탄핵을 많이들 좀 걱정하시는데요. 네. 탄핵은 헌법재판입니다. 네, 형사재판이 아니에요. 물론 형사재판의 절차를 준해서 적용은 하지만 이건 본질이 뭐냐면은 징계권입니다. 징계. 그러니까 예. 회초리 드는 거예요. 예, 예. 사람을 구속시키고 벌 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회초리 때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지금 헌재 구성원이 이제 네. 9명인데 그 중에 네. 이제 3명이 아직 추천이 안 돼가지고 6명밖에 없잖아요. 네. 그리고 셋이 이제 국회 추천인데 네. 추천 권한에 있어서 민주당, 국민의힘 하나씩 하고 나머지 한 명이 과거에 이제 바른정당 몫인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를 둘러싸고 옥신각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헌재도 9명으로 구성되는 게 원래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9명으로 빨리 만드는 노력은 필요하죠.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또 대통령이 거부하거나 또 여러 가지 변수가 그럴 수 있으니까 있죠. 네. 뭐 그렇다고 치고 네. 그럼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지금 운용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 이런 거예요.
탄핵을 요건이 돼서 국회가 3분의 1로 하면 네. 대통령 직무는 정지되거든요.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 네. 헌법재판소는 이게 징계재판의 일종이기 때문에 정치적 사법기구라서 여론의 영향을 민감하게 받습니다. 아하. 여론 재판이에요, 사실상. 네, 네. 그럼 지지율이 그때 되면 한 자릿수 가 있을 건데 이걸 다시 살려서 직무에 복귀한다?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헌재가. 못합니다. 네. 왜 그렇게 못하냐면 하잖아요. 네. 공이 다시 그럼 대통령 직무 복귀 시켜놓으면 사회는 더 큰 혼란에 빠져요. 그럼 아마 그 여론이요 헌법재판소 앞으로 몰려갈 겁니다. 헌법재판관에 못합니다. 그렇게. 헌법재판소 앞에서도 못해요.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 네. 헌재 마지막에 헌재 앞에서 집회 못해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헌법재판관들이 굉장히 고뇌를 하면서도 박근혜 대통령 때도 똑같았어요. 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었거든요. 맞아요. 야, 저분들이 저거 기각하면 어떡하나? 근데 그 여론의 횃불이 선제로 압박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니까 국회를 압박하고 용산을 압박하지만 이제 그게 탄핵 절차를 밟아서 헌재로 넘어가면은 그 6개월의 시간 동안 헌재로 모든 압력이 다 갑니다. 전 헌법재판소가 굴복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그게 헌법재판의 원리입니다. 네. 그리고 더더군다나 만에 하나 예.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다시 살려둔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더 큰 수로 또 다시 탄핵을 해서 직무를 또 정지시키면 돼요. 예. 그러니까 저는 탄핵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저는 원칙 하나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1조 1항, 2항 대통령이 정면으로 위배했거든요. 그 입증이 마치 무슨 뭐 공소장으로만 나와야지만 증거로 채택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헌법재판이라는 것도 형사 절차를 준해서 재판에 입증의 단계가 조금 높게 요구를 해서 이제 민사재판보다 조금 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거지 이거 본질은 징계재판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의 원리에 맞게 제도에 맞게 가면 국민을 믿고 가면 되는데 이걸 갖다가 뭐 국회가 통과되느냐 또 헌법재판관이 아니 그러면 아무 일도 못하죠. 저는 국민을 믿고 여론을 믿고 제도의 절차대로 가는 것이 지금 저는 시대 정신이라고 보고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요. 이 상황에서 개헌 얘기하면 언제 개헌됩니까? 그 개헌이 되기는 합니까? 시간 벌어주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네. 그래서 이렇게 가면 저는 대한민국이 아까 우리 장윤미 변호사님 염려하신 것처럼 안보 위기, 또 경제 위기, 의료 위기, 정치 위기가 더 저는 증폭될 거라고 봅니다. 빨리 네. 탄핵으로 정리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 비상사태다라고 네네. 이제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아마도 지금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은 원내 제1당이고 제일 큰 당이기 때문에 민주당 차원에서의 고뇌와 고민도 굉장히 깊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뭐 개헌으로 갈 거냐, 그러니까 이제 신 변호사님은 이제 탄핵을 두려워하지 말고 탄핵 절차를 밟아라. 아니 죄진 사람은 벌을 받아야지. 받아야 그걸 어떻게 된다. 면해줍니까? 그러니까, 탄핵으로 가야지. 네, 다른 생각 없이 민주당은 탄핵 절차에 돌입을 해라라는 요구고 또 민주당 내부에서는 네. 여러 고민이 있는데 네, 실제로 네. 그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저는 왜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직무집행 정지되면서 네. 이게 그 헌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6인 체제로는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는데 그게 너무 부당하다. 그럼 우린 다 올스탑 돼야 되냐. 그래서 그걸 풀어주는 대단히 어떻게 보면 유의미한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 판단은 받아볼 수 있게 된 거예요. 6인 체제로. 근데 6인의 전체에 일단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를 이제 상정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데 그때는 탄핵이 마침표가 딱 찍혔으니까요. 그 당시에 민주당의 탄핵 백서를 이제 같이 관여했던 분한테 얘기 들었더니 이게 세 개의 트랙이 돌아갔다. 이제 검찰 수사도 있었고 특검도 있었고 국정조사까지 했었다. 네. 그래서 많은 부분이 객관적으로 좀 확인이 되는 절차가 좀 선행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정부는 거기에서 힌트를 얻은 것 같아요. 특검을 받으면 우리가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국민 여론을 왜 무릅쓰고 거슬렀느냐. 그게 왜냐하면 자기가 수사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네. 그러면서 이게 탄핵에 그냥 가장 뇌관이 됐구나라고 생각해서 아예 그런 조치조차 첫 발을 못 대게 무리수를 도왔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탄핵에 따르면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어야 되는데 아주 중대한이라는 요건을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붙이고 있고 그랬을 때 지금까지 이제 저도 신인규 변호사님 말씀에 대단히 공감합니다만 이 보수적인 헌법재판소가 어쨌든 기본적으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수사기관에서 확인이 제대로 되지조차 못한 상황에서 탄핵을 땅땅땅 할 것인가 그것도 전원의 의견 일치로 지금 6인 체제에서 그 의문이 아직은 사라지지 않고 네. 또 뭐 전략적으로는 민주당에서 지금 흐름에서는 수권 정당으로서 이제 가져갈 권력이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데 너무 큰 변수에 대한 이제 부담감도 있다라는 지적도 있어서 그래서 탄핵이 아직 민주당에서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모든 의원들의 한 목소리로 진행되는 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네, 어쨌든 뭐 워낙 신중하게 뭐 제1야당으로서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오늘 아침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한 여론조사 내용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2022년 5월 취임 후 지금까지 한 일 중 가장 잘한 게 뭐냐 한 가지만 말해달라라는 주관식 질문에 없다 모르겠다가 74%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좀 충격인 거죠. 네, 정부가 의료개혁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노동개혁, 연금개혁 뭐 계속 주장을 했지만 실제로 국민들 사이에서는 딱 한 가지만 생각나는 거 하나만 얘기해달라라고 주관식 답변을 물었는데 아예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74%라는 것은 매우 심각하다. 그리고 뭘 제일 잘못했냐라고 물었더니 19%가 김건희 여사를 지목했습니다. 이것은 한국갤럽의 주간 여론조사에서도 이제 확인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 되면 실제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평가는 낙제점 그 이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불량스러운 대통령, 그러니까 불량 대통령이라고 봐요. 그래서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년 6개월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자면 자기 배우자의 사법적 리스크를 막아주는 데 전념했던 대통령. 그리고 국민들의 삶이나 여러 가지 국민들의 미래에 대한 과제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게을르고 나태했던 그런 대통령으로 저는 기록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많은 국민들이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총선 때 저는 이제 여권 출신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야당을 제가 지지해서가 아니라 이거 야당이 200석 이상 해야 된다. 전 그런 얘기를 많이 얘기하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저는 이미 진작에 좀 끝나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던 건데 그때도 이제 많은 분들이 평론하실 때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다. 이렇게 많이들 해석을 하셨는데요. 뭐 좋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국민들이 주신 거니까 이제는 그 기회가 끝나간 걸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 누구도 윤석열 체제 이제 후반전에 들어서는데 후반기가 어떠한 변화의 모멘텀이나 어떠한 뭐 국민들을 위해서 단 하나라도 긍정적인 일을 할 거라고 예상하는 분들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지금 갤럽 기준으로도 19%가 긍정인데요. 그 긍정으로 지지하시는 분들의 이유를 봐도 잘 모르겠다가 1위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지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말 그 무지성 지지 체제는 이제 막을 내릴 때가 됐고 누구라도 대한민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오늘을 생각한다면은 전 윤석열 체제는 더 이상 놔두는 것이 전 역사에 죄를 짓는 거 아닌가. 저는 그 생각에서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기 때문에 빨리 끝내서 정리하는 게 가장 옳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나온 여론조사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오마이뉴스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에 의뢰해서 지난 1일부터 2일 이틀 동안 윤석열 대통령 중도 하차 주장에 대한 찬반을 물었는데요. 관련해서 중도하차 찬성이 58.3, 반대가 31.1. 그리고 그럼 어떻게 중도하차를 할 거냐? 85.4%는 그 전체가 이제 중도하차 찬성한 다수 가운데 탄핵 소추를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 47.7.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하야해야 한다가 37.7. 그러니까 국민 절반 이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중도 하차에 찬성하고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좀 됩니다. 자, 장 변호사님 두 가지 합쳐서 어떻게 의견 좀 주십시오. 저는 정말 너무 엄중한 상황인데 지금 11월 10일이 임기 딱 절반 반환점 돈 거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오히려 뭐 명태균 씨를 더 가짜 뉴스로 뭐 이렇게 타도하고 뭐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네? 뭐 명태균 씨 얘기를 이런 건 다 가짜 뉴스다. 이거는 이게 실질이 없다. 사실이 아니다. 뉴스다. 뭐 이런 식의 이게 녹음 파일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기조가 나올 수도 왜냐하면 제가 이 육성이 나온 이후에 그냥 들은 얘기예요. 그래도 아주 그러니까 언론계에 계신 분한테 그럴 수도 있다. 그걸 이제 검토하는 단계인지 아니면 정말 그렇게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면 이 중도하자 58%는 거의 99%에 수렴할 겁니다. 만약 그러면요. 예. 이 수치도 거의 지금 50%대라고 얘기해서 그렇지 60%대예요. 예. 지금 탄핵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탄핵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정말 못 내려가게 할까봐 하지 말고 하야를 하자는 의견인 거예요. 이거는요. 네. 지금 국민들이 이 상태까지 왔어요. 오늘도 한덕수 총리가 뭐 노동 약자를 이야기했다고 네. 하셨나요? 이 정부 건폭이라 그러면서 때려잡겠다고 했습니다. 이걸 노동개혁으로 포장했어요. 안전운임제 그래서 밤새 졸면서 운전 안 하게 최소한의 안전장치 해달라고 했대. 그거 그냥 조폭에 비유했던 정부입니다. 그러면서 노동약자를 이야기한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조변 섞게 하면서 국민들을 눈속임할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 지금 그 원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했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까 봐 걱정이 돼요. 국민들이 이 정부 뭘 잘했는지 74% 모르겠다고 답변하는 거. 이거 너네가 홍보를 제대로 못한 거 아니냐. 언론이 기울어서 그런 거 아니냐. 가짜뉴스만 유포해서 지금 우리 정부가 얼마나 잘했는데 지금 그러냐. 왜냐하면 잘했다고 생각한다는 건 여러 흔적에서 워딩이 나오니까요. 범어사 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 내가 업보를 쌓아서 이렇게 힘들지만 지금 돌 맞으면서 가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른바 핵심 관계자 말로 개혁에는 반동이 따르는 거고 우리는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이 정부 국민과 싸우자고 든 지 오래됐습니다. 전혀 바뀌지 않고 있어요. 바뀔 수 저는 없다고까지 생각합니다. 의지와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대통령까지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그 이후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 내가 국민들을 위해 뭘 하겠다는 거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빈틈을 김건희 여사가 비집고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니까요. 그걸 온 국민이 목도하고 있어요. ING형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하야라는 카드도 전 유시민 전 장관이 이야기했지만 검토의 정치적 상상력의 범주 안에는 포함시켜야 될 때가 이미 와버렸구나. 국민들이 이렇게 응답하고 계시는구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아, 걱정입니다. 어쨌든 국민들께서는 이 정부를 이대로 그냥 가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들 하시는 것 같고요. 그것은 지난 주말 토요일에 있었던 그 집회 현장에서도 많은 시민들께서 한 목소리로 모아낸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포인트는 국회 안에서 어떤 이렇게 이 논의들을 모아서 어떤 결론을 낼지.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총선 때부터 계속 이 정부에 대해서 심판,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보기에는 지난해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부터 심판 여론이 이제 확실히 불었고 그 결과가 계속 나오는데도 인정하지 않는 태도. 그러니까 정말 극단적 상황으로 이제 계속 가고 있고 검찰 같은 경우는요. 이 정도 되면 사실상 특수본을 좀 꾸려서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는 당시에 수사했었던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검찰이 요동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동족을 물진 않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권력의 사냥개가 권력 그 자체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권력이 힘이 빠지면 사냥개가 물죠. 근데 그건 이제 이종이니까 동종이 아니니까 무는 거고 윤석열은 검찰 그 자체이기 때문에 검찰 권력의 연장에 서 있는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같은 검찰들이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검찰이다라는 논리 속에서 전 오히려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더 윤석열 정권을 끝까지 비호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검찰에 대한 불신, 그 현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선전포고를 했잖아요. 근데 국민을 이기는 정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패배를 이미 암시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지느냐? 첫 번째로 죄질이 너무 나빠요. 박근혜 대통령보다 죄질이 훨씬 나쁜데 양심은 훨씬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최악이다. 최악이 두 개가 겹친 거고 또 하나는 지금 보수가 이 김대남 케이스를 통해서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익결합이 해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익을 위해서 검사들 손도 잡고 뭐 구태 옛날 그 보수에서 오래 정치했던 사람들 손도 잡고 뭐 그냥 극우 유튜버도 손잡고 그냥 아무나 모여라 해가지고 이익을 논아먹는 거의 하이에나 때 같은 정치를 했는데 이제 하이에나도 다 뜯어먹고 나면 고기가 없고 뼈만 남잖아요. 뼈만 씹으면 아무 맛도 안 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여기 장사 다 끝났다. 해체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 검찰 정치의 보스 윤석열과 부두목 한동훈이 사실은 윤한 갈등이라는 상태로 지금 이렇게 정치를 완전히 끝으로 몰아가고 있거든요. 저는 제가 이번에 보수의 종말 책을 썼습니다만은 그 중에 1번이 검찰 보수의 종말이에요. 그 검찰 보수로 상징되는 윤석열과 한동훈이 오늘부터도 이제 계속 또 싸울 텐데 전 이 세 가지의 면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본다 한다면은
이 정권은 더 버틸 힘이 없고 체질이 약하다. 그리고 체력도 약하다. 그래서 저는 금방 무너질 거라고 저는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금방 무너질 거다. 아니 네. 기반이 없으니까요. 네. 박근혜 대통령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저 딸 지켜줘야 돼서 울면서 지켰거든요. 이 감성이라도 동원이 됐는데 지금 대구 가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그러면 지나가던 쓰레기통도 막 발로 차버릴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그런 건 열받아가지고. 아니고, 사실은 아니고. 열받아서 그럴 것 같다. 그럴 것 같다. 뚜껑 열린다고 표현하잖아요. 예, 뚜껑 우리가. 열릴 것 같다. 예, 이런 정도로. 예. 근데 사실 화가 많이들 나셨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에 민중대회에도 많은 시민들이 또 집회 참석하실 것 같고 또 격주로 민주당이 이제 집회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다음 주 집회에도 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몰려 나오실지 그거는 더 큰 물결, 시민의 물결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뭐 여러 정당들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명태균 씨의 녹음 파일이 민주당에서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온다는 것이고 그 중에서 이제 어제 저녁에도 늦게 녹음 파일이 나왔는데 비선 여의도 연구원을 만들려고 했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 한겨레 21 보도로 나온 내용은 뭐냐면 저는 이건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김영선 전 의원을 통해서 국회 입법까지도 시도를 했다는 건데요. 강혜경 씨 증언에 따르면 2023년 9월 20일 국민의힘 의원 11명하고 공동 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있는데 그 내용은 국세를 미납한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 압류를 통해서 국세하고 강제 징수비를 징수하도록 규정했는데 여기 조항에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해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 씨가 10년 넘게 이제 국세를 체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들한테 국세 체납분을 압류하는 걸 금지하는 뭐 이런 내용, 그러니까 본인의 이익과 관련된 이런 입법 시도도 했었다라는 내용이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건 법의 근간을 흔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희가 회생 파산을 하더라도 국세는 단 1원도 깎아주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이 경매를 붙여서 본인이 돈을 못 갚아서 자기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때도요.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은 다 이 채무자 몫입니다. 다른 영역에서 다 이렇게 하는 걸 국세 체납만 예외로 하겠다고 하는 건 무슨 저희가 있는 겁니까? 제가 기사 봤을 땐 김영선 의원이 그 법에 대단히 주력을 했다라고 하는데 무슨 의도로 한 겁니까? 당연히 명태균 씨의 어떤 이 이익을 위해서 입법권까지 본인이 가진 그 권한까지 이렇게 부적절하게 행사했다고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가 이해 집단이라고 폄훼를 당하는 거예요. 국민을 보고 어떤 역사 의식을 갖고 정치를 한다라는 인상을 1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리 보전하려고 아주 모든 불법과 탈법을 다 동원해 가면서 의원 입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세비를 나눠 쓰고 이제는 입법적인 영역까지 나 도와준 사람들 이렇게 정치하면 되겠습니까? 이걸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저 검찰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검찰 정말 이대로 가면요. 50년 100년 뒤에 이런 조직이 있었다로 역사에 그냥 기록되고 말 겁니다. 지금 본인 조직이 소멸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창원지검에 지금 지원까지 받아서 검찰이 7명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윤석열 당시 검사 몇 명 데리고 수사했습니까? 40명 데리고 수사했어요. 이거 수사가 되겠습니까? 지금 친윤 검사라고 돼 있는 창원지검장은 수사과에 몇 달 묵혀놨다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는 수사를 하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면서 검찰의 신뢰를 받겠다.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못 줘서 안달이 난 상태로 보이고 야당에 대해서는 아주 현미경까지 뭐 최근에는 뭐 샤넬 무슨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하나요? 그런 작태를 보이면서 국민 신뢰 운운할 자격이나 됩니까? 이번 수사에 저는 검찰의 존망에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그 기로에 서 있어요. 수사 똑바로 하십시오, 진짜. 네, 수사 똑바로 하시라는 장윤미 변호사님의 준엄한 일침 꾸짖음이 있으셨습니다. 검찰 똑바로 하십시오. 예. 자, 그 이준석 의원이 오늘 그 벌어진 수많은 이슈들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를 좀 저격하는 내용의 페이스북을 올렸습니다. 총선 뭐 너무 길어서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총선 거하게 말아먹고 여기저기에 핑계대고 총구를 돌려본들 유세뽕 맞아서 다 말아먹은 7천량의 기억은 안 지워집니다.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도이치모터스 수사에 대해서 입도 뻥끗 안 하다가 요즘 유체 이탈로 신기한 이야기 하던데 목련이 피면 어쩐다 했던 이야기 3자 특검 이야기나 잘 챙기십시오. 저와 개혁신당은 찬성, 남은 건 네 역할, 최소한의 책임감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준석 의원은요. 네.
이제 배지를 단 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국민들이 그래도 배지 달면은 좀 사람이 바뀔 것이다라는 아주 일말의 기대를 했던 걸로는 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1년의 과정을 보면 그래도 국민의힘과 오래된 인연 때문에 그 공천 개입 문제에도 연루가 돼 있고 또 그 이후에도 명태균과의 관계성, 그러니까 이거는 이준석과 명태균의 그 친분 때문에 많은 의혹의 중심에 섰었어요. 근데 그 해명이 꼬이고 해명이 설득력을 잃어가고 그전에는 이준석 의원이 비유도 참 잘했는데 지금은 그 비유도 많이 공감을 못 얻고 이러면서 상당히 좀 난처해진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한동훈만 바라보면서 한동훈에 대한 뭐 열등감? 한동훈에 대한 뭐랄까요? 비판 정신? 이것만 가지고 정치의 목표로 삼는 모습을 계속 보인다면은 글쎄요, 지금 당세도 약해가지고 당의 활로가 어두운데 더 어두워지지 않을까요? 전 이번에 가장 그 개혁신당이 뼈아픈 부분이 뭐였냐면은 천하람 의원이 정진석 실장하고 설전을 벌였잖아요. 거기서 사실은 정진석 실장이 해서는 안 되는 국민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은 비판을 합니다. 그 지지율을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당에 대해서. 근데 천하람 의원의 논리를 한번 보십시오.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가면서 정진석 실장에 대해 가지고 공천 개입 진상을 밝혀라, 대통령에 대해서 직언을 해라 막 쏘아붙이고 있는데 정진석 실장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이준석 의원이 문제없는 공천이라고 했으니까 이준석 의원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그랬더니 또 흥분해가지고 하니까 명태균은 천하람 의원이 더 잘하지 않냐고 막 사진이 쏟아 나오고 막 그때 칠불사 앞에서 삽 들고 막 구두 신고 땅판 사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진석 실장 말이 설득력이 있고 이준석 의원이 괜찮다고 한 공천을 왜 같은 당 의원이 와서 시비 거냐 이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내전이죠. 내전. 그러니까 저는 천하람 의원도 안타까운 게 이준석 의원과의 관계를 정리를 하면서 그런 주장을 했으면은 나름 설득력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이준석을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준석 수호를 해야 되고, 한켠에서는 정부를 비판하는 야당의 의원으로서 뾰족하게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가장 잘 뚫리는 창과 가장 잘 막는 방패를 동시에 파는 거예요. 그럼 국민들이 볼 때는 자가당착, 모순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그걸 정진석 실장이 뭐 경륜도 있고 하다 보니까 되치기로 그냥 뭐 칠불사 얘기해가지고 끝내버렸는데 네. 궁색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청 높아지고 화내면서 끝나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참 이준석 의원은 당내, 그러니까 당에선 상징적 인물이니까 당도 잘 지금 그 결속도 다져야 될 거고 본인의 의정 활동도 성과를 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좀 그런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일에 집중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좀 아끼면서 수사가 들어가면 거기에 적극 협조하는 게 마지막 살 길이다. 전 이준석 의원이 자발적으로 저는 고해성 살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전 그분의 인격을 전 신뢰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수사 절차에 협조하는 길만이 본인이 그냥 남은 책임을 다하는 유일한 길이다. 더 이상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이제 언급할 가치도 못 느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오늘 아침 새벽 6시에 뉴스토마토는 늘 새벽 6시에 보도를 합니다. 오늘 아침 나온 그 뉴스토마토 보도에 따르면 이제 이 내용은 지난 그 7불사 회동 이 다음 날 그 이준석 대표와 명태균 씨 간의 통화 내용이 있고 이제 관련돼서는 뉴스토마토하고 지난달 3일 그러니까 뉴스토마토 첫 보도가 나오기 직전에 뉴스토마토하고 만난 자리에서 그 명태균 씨와의 통화 내용을 좀 들려줬는데 저는 이 내용 중에 가장 그 심각한 게 이런 겁니다. 김건희가 어떻게 우리를 배신할 수 있느냐가 명태균의 야마다. 그러니까 저 일본말 써서 송구한데 명태균의 이제 어떤 중심 내용이다. 그러니까 중심적인 주제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날 7불사 회동 대화의 핵심은 그것이다.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우리를 배신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원래 김건희 여사가 본인과 그 다음에 명태균 씨와 김종인 위원장과 이렇게 원팀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다양한 정치를 해오다가 결국에는 그 공천을 안 주면서 틀어지게 된 것이고 결국엔 7불사에서 이준석 대표하고 만남이 성사되고 김영선 의원의 뭐 비례대표 1번이냐 3번이냐 그거 가지고 논의하다 결국 안 됐던 이런 이제 백그라운드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이분들이 원팀으로 활동을 했었던 거 아닌가라는 내용의 어떤 그 보도입니다. 네, 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톤다운 한다고 톤다운 될 수 있는 국면은 이제 지나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당대표고 그걸 최종 마무리하는 최종 권한자였습니다. 이상한 맥락이 있었다면 그걸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같이 가담을 한 걸로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 말이 길어지면 더 그냥 본인한테 불리할 거라고 생각하고 청년 정치인으로서의 그런 담백한 면모를 보여야 될 때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까지 보여준 태도는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가 좀 착종된 상황인 것 같고요. 이제는 좀 국민들께서도 또 저희 취재 편의점 함께 하시는 애청자분들께서도 이제 가르마를 타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초반에 명태균 씨 인터뷰하고 와서 정리해 드린 대로 핵심은 권력 다툼인 것 같아요. 권력 투쟁. 근데 그것이 이제 소위 얘기하는 김건희 여사와 김종인 위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이른바 이제 김종인 팀대 그 윤핵관들 간에 이제 갈등이 있었고 이 내용이 촉발된 것은 역시 이준석 의원이 뉴스토마토의 그 김영선 의원과 누굽니까 김건희 여사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이걸로 시작해서 이제 여기까지 이 2달간 이제 오게 된 그러니까 건데 이제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 초래한 불상사겠죠. 그들 입장에서는 네. 국민적 입장에서는 그래도 마땅히 드러나야 될 게 이제 드러난 건데 저는 이준석 의원이 본인이 먼저 최초의 뉴스토마토 A 의원, B 의원 그게 이제 개혁신당 의원들 아닙니까?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민주당이 시작하는 약간 정쟁식으로 그동안 계속 매도를 해왔고요. 그리고 강혜경 씨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적인 공익제보자를 공격하는 아주 치졸한 태도도 보여왔었고 뉴스토마토의 신뢰도에 대해서도 계속 저격했거든요. 네. 그럼 저는 이준석 의원에게 지금 상황 윤석열 대통령이 육성이 나왔는데도 본인이 관리했던 그 공천에서 사고가 난 거 아닙니까? 근데도 아직도 공천 개입에 대해서는 본인은 무관하다고 말하면서 선의의 조언을 입장 유지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국민들이 다 판단하고 계시기 때문에 수사를 받고 전 거기서 정리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네. 봅니다. 아유, 오늘도 숨가쁘게 뉴스를 총 정리해 드렸습니다. 여하튼 전국이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한 줄 한 줄 지나가는 뉴스를 여일하게 보시지 마시고 꼼꼼하게 챙겨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음향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께 많은 실수를 범해서 너무나 송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내일은 깔끔한 음성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너무 송구하고 내일 더 재밌는 방송, 알찬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